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도 항상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이 시간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역시 여러분과 함께할 방송을 위해서 어제 저는 집에 콕 있으면서 역시 오늘 어떤 내용들을 준비할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만나뵐 이 시간에 오늘도 저는 항상 설렘을 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요새 주가가 그런 모양입니다. 고고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금요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주인공은 아마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저희 수강생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군대 가면 소위 아무고라는 게 있습니다. 임무계들 하러 내려올 때 서로 예서 대한 그러면 민국 이렇게 아구가 맞아야 되죠. 저희 수강생들은 다른 종목군들은 자기가 알아서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 종목은 제가 항상 점검하고 갑니다. 레버리지 그러면 상대방의 구호는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그러면 상대방의 구호는 레버리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누차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아래 헤매고 있을 때 6만 원은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가능할까?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뉴차 얘기했죠. 바로 옆에 우리 앵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른 거 잡주 똥주 말고 그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갖고 있으면 편하다 그랬는데 글쎄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2021년도의 장은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돈 벌자? 오케이. 이제는 제 이름 앞에 붙습니다. 2 years 김종철. 오늘도 제가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오늘은 조금 일찍 10시 반 정도 10시 반에 오늘은 모처럼 만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한번 만나 뵈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들어와주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에다가 2 years 반갑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모처럼 이름 뒤에 소장자를 붙었을 때 이번처럼 제가 그래도 한 80% 정도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딴 때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참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왜요? 아직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삼성전자 6만 전자를 벗고 10만 전자를 가는가 요거 한번 객관적인 팩트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골디락스 그러는데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데이터 또 오늘의 라스트 씬 항상 제가 아름다운 라스트 씬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의 로마 율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것은 오늘 제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삼성전자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환율 그래프를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계속 위에서 걸리는 이 라인들 여기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항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자꾸만 막혀 있는 거죠. 예전에 환율이 1,300원 근처에 갔을 때 1,150원대가 바로 그거였었죠. 그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속 뚫지를 못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막 강의를 했을 때 처음에 잘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똑같아요. 누군들 처음에 탯줄 잡고 나오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30년의 저의 경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잡아드렸어요. 테슬라가 5분의 1로 주식 분할하기 전에 $1,000였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200달러에서 잡아드렸거든요. 저희 수강생들은 꼭 갖고 있는 게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하고 레버리지 갖고 있고요. 해외 주식에서는 그 스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SPXL, S&P 500. 이거하고 테슬라는 꼭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이나 테슬라나. 그 이유는 아주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도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심각한 저항이 된다고 그럴 때는
얘가 조정받을 때 어떤 조정을 받냐면 이렇게 가격상의 조정을 받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들어놓으세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격상의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가격상의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누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 이렇게 눕죠. 아마 이러면서 떠오르는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맨날 저는 비유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암기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저 영어 못한다고. 예, 정말 영어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용산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때 딱 수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맨날 가양 그러던 철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올미를 맞아갖고 아버지한테 칭찬받았던 기억이 나요. 올미인데 왜 칭찬하시는지 더욱더 잘하고 칭찬한 것 같습니다. 가양가양의 학생이 딱 하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수입니다. 이쪽은 제가 조금 좀 박습니다. 근데 암기력이 별로 나빠갖고 항상 강의할 때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올라갈 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KTX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조종은 비둘기요. 그럼 이놈은 가는 놈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은 항상 롱 다음에 숏, 상승 다음에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어딘가 고점을 찍을 때 가격상의 조정받으면 얘는 한 번은 두드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원데이 올라간 다음에 기간상의 조정을 받아버리면 올라간 다음에 기간상의 조정을 받으면 걔는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올라간 다음에 너 어디가 고점이 그럴 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 지금 이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맨날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다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가고 있고 이 시장은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는 게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방송을 모니터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보 이제 2years 그만 얘기를 해요. 왜요? 떨린대요. 그러다가 틀릴까 봐. 그동안에 10개월 동안에 그걸 해왔으면 됐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고 틀리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길에는 한 마리 양들이 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시장은 1,400에서부터 2,800까지 따블이 와 있는데 계절 까보면 먹은 게 없다는 거죠. 왜 못 먹었을까요? 경험이 부족해서입니다. 둔해서가 아니라. 마치 제가 2003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Don't worry.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거는 반복해서 사이클이 옵니다. 최소한 짧을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오고요. 대박의 기회가. 길 때는 10년 정도 지나면 대박의 기회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배워서 요번에 잘 하든지 아니 요번에 이걸 놓쳤어도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KTX 올라가고 기간종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항세 돌파당하면 여긴 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시죠. 이제는 개미들을 우리가 개미라 하지 않습니다. 앞에다가 성스러운 글자를 붙이는 거죠. 동학개미. 지미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학개미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동부 안 하는 여러분들 개미 중에서도요. 농땡이 개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위 파레토 법칙이라는데요. 항상 모든 것은 소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체에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은 아주 잘 나가는 30%의 제품이 전체 매출의 거의 과반 시장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개미 중에서도요. 농땡이 개미라는 거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파레토 법칙을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일하지 않는 개미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개미는 제가 살 때 짐 로스의 얘기대로 크게 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개미는 저는 짐 로스의 전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이전에 개인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들어갔습니다. 마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도록. 매집하듯이 이렇게 사들어갔죠. 그죠? 그렇고 뒤에 가서 살짝 팔았습니다. 이식 매물이겠죠. 근데 이걸 누가 받아주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왜 받아주느냐는 거죠. 최근에 환율이 약간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이요. 근데 달러의 약세는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월 5일 날 조지아주에서 정말 블루웨이브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해서 달러가 또 한번 달러 폭탄으로 쏟아지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반영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졌습니다. 어차피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매는 환율과 연결시켜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아마 마지막에 이 시장을 받쳐주는 것은 기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말 한계 없다고 그랬죠. 근데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살려면 뭐가 따라줄까요? 그렇습니다. 펀더멘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어떻게 따라주냐? 이걸 알아야 삼성전자가 정말 막연하게
뭐 지금 이제 8만 원에 또 막혔을 겁니다. 또 9만 원 가면 9만 원에서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걸 뚫고 가는지 안 가는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거죠. 즉 삼성전자 너 앞으로 경기 확장기 계속 되니 아니면 수익이 그만이니 그걸 가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그림은 워낙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게 내년도에 빅사이클이 온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다 해서 제가 신한 투자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마지막 라스트 씬으로 소개시켰던 겁니다. 참 감사한 이런 내용입니다. 빅사이클 돌아야 한다. 이런 거 여기다 딱 보였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다 다릅니다. 선생은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낙제점을 받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걸 따르지 못했으면 싫어를 누르는 거고요. 고마운 사람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다행히 보니까 한 100명이 좋아요 누르고 3명이 싫어를 누르더라고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100명 중에서 100명이 전부 다 좋아요를 눌렀을 때 아마 그때는 좀 장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싫어를 봐가면서 좋아요를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싫어요도 나중에 좋아요를 된다면 공부가 계속 돼야 되겠죠. 빅사이클이 돌아야 한다. IT가 좋아지고 5G가 역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내년에 돈 얼마나 벌까? 이게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가 7만 전자든 8만 전자든 10만 전자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2019년도에 27조 정도를 바닥점으로 해서 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7조에서 37조로 드디어 내년에 물론 이거 가봐야지 알겠죠. 예측은 예측일 뿐 알 수가 없으니까 이보다 더 벌지 안 벌지 모르지만 지금 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내년에 50조 얘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씩 준비는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저는 위에 얘기했던 대로 위에 지수를 위에를 막아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꿀팁을 드린다면 좀 이따 제가 만약에 잊어버리면 그런 질문 하시죠. 저는 이 장은 어디까지 가냐고 보냐면 지수를 맞출 때는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했죠. 어느 날 증권사 센터장 나와서 내년에 얼마 정도 갈 건지 이미 다 레포트를 다 작성해놨는데 벌써 올해 거기를 갔기 때문에 레포트를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솔직한 얘기거든요. 저는 이미 그걸 롱롱타임하고에 알았습니다. 이거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근데 니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이 장이 갈지 안 갈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로 분석하느냐? 파동으로 분석합니다. 파동을 낸다면 지금 이 장은 3학년 일반 파동에 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고요? 이게 정상기인 파동이면요. 얘는 앞에가 바뀌어야 돼요. 5파동까지 가야 되고 뒤에도 5파동까지 가야 됩니다. 즉 얘는 5학년 5반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3학년 1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55세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31살이다? 그럼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그죠? 대충 감이 있을까요? 요건 파동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정말 5학년 5반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국가의 위상도보다 더 높은 것이 있죠. 나라의 안정성보다 더 높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삼성전자인데 내년에 5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위를 막아놓지 마십시오. 전 제일 듣기 싫은 게 이런 얘기입니다. 뭐 2,800 간다? 벌써 2,800 왔죠. 3,000 간다?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이제 4,000 얘기 나옵니다. 내년에. 누구 또 내년에 가면 5,000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가 안 가는가를 보면서 계속해서 거기다가 베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지수가 갈 때 내 계좌도 같이 살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좌를 한번 까보십시오. 여러분들 종목을 아직까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걸요? 내가 우상향하는 것들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위 파다닥거리는 거예요. 한번 떴다가 가라앉는 것들. 최근에 보면요. 제약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저희도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아하고 포트에 구성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저희도 포트에 구성됐거든요. 하지만 파다닥거리는 거하고 우상향하는 건 다른데 파다닥거리는 것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다닥거리는 거는요. 눈에 볼 때 화려하거든요. 근데 항상 화려함 뒤에 그 꼭대기에다가 개인 투자가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정말 해서 쳐 드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 거기 다 걸려들까요? 개인들이요. 어떤 종목이 순간적으로 만약에 더블이 왔다고 칠게요. 근데 내려와 있어요. 벌었을까요? 일반들이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더블이 아니라 저희가 삼성전자의 대략 수익률이 포트에 35%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 보니까 저랑 같이 35%인데
얘는 뭐냐면 얘들한테라면 다 먹었던 거죠. 왜냐하면 얘는 천천히 갔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우보와 같아라. 우보 아시죠?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소고름처럼 꾸준하게 가는 거, 그게 바로 우상향 종목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늦었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가려면 지수가 간다는 전망이 있어야 되고요.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둘의 관계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연결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지수는 어떻게 될까? 2800이 끝일까? 아니면 3000이 끝일까? 만약에 2800이 끝이거나 3000이 끝이면 삼성전자, 10만전자 절대 못 가죠. 네버.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더 가야죠.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서 지수가 3000 갈 수 없고 3000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종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종합. 지금 1400에서 2800 더블 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누차 얘기했죠. 그러면 시장은 어떤 상태느냐? 다시 얘기하지만요. 이게 경계 바닥이거든요. 경계 바닥으로 주가 바닥을 잡는 사람들은 이번에 하나도 못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냈을 겁니다. 조금씩은 또 뭐 말꼬리를 약간 바꿀 수 있죠. 다시 한번 10개 말씀드릴게요. 경기로 바닥을 잡지 말고요. 항상 주가의 바닥은 먼저 온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경기 바닥이 아니면 뭐로 바닥을 잡느냐? 다시 얘기할게요. 바로 금리로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유동성으로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1차 상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그러면 경기 바닥은 아무 쓸데도 없냐?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잡을 때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경기를 꼭지 잡으려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나중에 불보지 뻔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얘가 올라갈 때 주가는 꺾어지고 있을 때 경기로 바닥을 잡고 경기로 꼭지를 잡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얘가 내려갈 때 이제 얘가 꼭지 치고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경기가 괜찮다 그래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한참 동안 내려온 다음에 여기가 꼭지다라고 외칠 겁니다. 이게 경기가 나쁠 때 정도 뗄 때면요. 이때는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금리 계속 올리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무조건 악재예요. 그때는 악재가 호재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희 수강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셨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뭘까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처음서부터 이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 까먹었지만 우리는 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어렸을 때 넘어졌을 겁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뒤로도 넘어지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구나. 정말 짐 노스 얘기대로 동학개미가 큰일 나는 동학개미는 공부하지 않고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도 정말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미 이 장이 1750선대 왔을 때 동학개미 중에서 일부는 곧봇을 베팅했고 또 이 앞에서도 2500, 600이고 계속 곧봇을 베팅했습니다. 2배의 내려간 쪽에다 베팅을 썼던 사람이 지금 전부 다 깡통 나오고 전부 다 위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주가의 바닥은 경기 바닥으로 잡지 마라. 경기 바닥은 요거 이제 다음 바닥, 두 번째 바닥.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게 1차 바닥이거든요. 여기 1차 바닥이거든요. 2008년도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실적 바닥에 장세 올라가는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로 바닥 잡는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상승이에요. 근데 이건 괜찮은데 꼭지는 절대 경기로 잡으면 안 됩니다. 한참 늦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가의 흐름 사이클, 픽처라고 하죠. 이 그림을 꼭 담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강력한 마디조는 금리 인상과 같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지난번에 앞주에 그런 강의했었죠. 지금 약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 금리 인상. 그러면 여쭤볼까요? 지금도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지금 해도 됩니까? 라는 일 많이 합니다. Of course. 당연하죠. 왜요? 아직까지 일당의 상승에 연속 손상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 장이 금리 인상되면 장이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끝날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100점 맞기를 원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100점 맞나요? 아니요. 선생님 주식 열심히 하면 무조건 떼돈 버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 봐서 80점, 90점, 100점 맞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 나오지 펀니한 사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나는 공부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좋아요 하고 있겠죠. 그러나 에이씨 도대체 그래서 종목이 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강력한 말조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입니다. 하지만 얘는 올라가다가 분명한 것은 가격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기라는 놈이 얼마나 받치느냐 안 받치느냐 갖고 따져주거든요. 하지만 얘도 하나의 마디존이다. 왜? 얘를 1단계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릴까요? 얘가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아도 여기가 2015년도 금리 올릴 때인데요. 이때는 유로발 위기가 있었고 여기 중간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 있었고요. 여기 2015년 12월 17일 날 제니 렐런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내려가죠. 하지만 절대 여기를 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려봤자 올려서 얘가 위험해봤자 얘는 일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맨날 저금리 때는 악재가 없다 악재가 없다 하는 얘기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 떨어져봤자 그냥 바닥에서 구르는 정도예요. 그냥 길가에 서 있다 그냥 넘어지는 정도고요. 금리 조금 올라왔자 일치해서 떨어질 정도입니다. 진짜 위험한 걸 뭐냐면 금리 올려서 고금리였을 때 이때는 17에서 떨어지는 거고 27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건 사망 아니면 중상이잖아요. 지금은 넘어져봤자 그냥 1층에서 떨어진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새 지수는 벌써 더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매번 그래서 라스트 씬 장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괜찮습니다. 왜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말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직업이 연구소장이었고요. 그러면서 30년 해왔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제가 제 강의에 조금씩은 이해가 가고 매료가 되기 시작했다면 믿을까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는 저희 수강생분들은 무슨 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유재석. 그 프로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철이가 과거의 철이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너 참 고생했구나. 정말 열심히 해왔구나. 근데 그거 아니? 오늘의 너는 미래의 네가 과거에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네가 있듯이 미래의 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려있어.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예, 염두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빅픽처의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이 장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데 미증시가 끝나야 끝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반드시 올라갈 수는 없지만 미국 완전히 끝나야 우리는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을 해봤자 얘들은 끄떡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도표상에 보면 최소한 2022년도까지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작고요. 올려도 만약에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더라도 채권 전문가들 앙케이트 조사하면 2022년도 하반기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이 가장 돈을 벌기 좋은 골디락스라는 점이 왜 자꾸만 강조하는지 아시죠? 물론 일부에서는 미증시의 과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짐 노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설명할게요. 이 장을 여전히 약간 좀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이내에 위기 온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겠습니다. 1, 2년 이내에 위기 온다는 얘기는. 근데 도대체 어디가 1, 2년 이냐는 얘기죠? 그건 제가 조금 압니다. 영어만 못할 뿐이지 머니 유전자는 조금 있거든요. 요건 제가 조금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물론 올라가다가 잔파동의 어떤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갔냐고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얘는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소위 추세, 트렌드 속에서 꺾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두 글자는 변곡이거든요. 아직 변곡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떨리시죠? 저도 똑같이 떨고 있었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늡니다. 지금 미증시의 관련을 얘기하는데 2000년도에 버블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PER, PBR 그걸 따지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랑 큰 차이점은 지금은 실적이 따라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대신 딱 하나, 요거 하나는 꼭 별표 2개를 꼭 쳐놓으십시오. 뭐냐? 이장이 올라가다가 정말 속칭 뒤지게 흔들릴 때는 10년 만기 구체 수익률을 따져보십시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끝난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S&P 500의 지금 배당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대충 한 1.5에서 한 1.8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배당률 아시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냥 배당을 주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만 자체로 배당을 줍니다.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아시죠? 0.9콤마죠. 1%가 안 되죠. 무슨냐면
내가 그냥 안전하게 돈을 넣어서 내가 받아봤자 받는 게 0.9인데 그냥 주식을 갖고 쓰면 1.5 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뭐를 선택하실래요? 은행에다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다 놓고 은행 금리는 명목금리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랑은 또 다르지만 누군가가 이자돈을 0.9로 주는 데다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5로 주는 데다 놓겠습니까? 부동산 왜 돈이 몰리냐고요? 부동산 지가 상승도 있는데 은행에다 넣었을 때 받는 이자돈보다 여기서 받는 월세가 크다면 월세도 받고 집값도 상승하고 그럼 어떤 바보가 은행에다 갖다 넣겠냐고요. 안 넣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때인가 역전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요게 맥점입니다. 미국 증시 끝난다. 키포인트는 뭔데 10년 만기 국채 중위를 꼭 확인하십시오. 근데 얘는 누가 찍어 누르고 있느냐? 패드에서 찍어 두고 있습니다. 얘가 1%를 넘어가 보십시오. 가만 놔두나.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미래 이거 어때요? 그래서 이거 얼마 정도 가면 위험할까요? 지금 0.9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2에서 1.3 정도 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0.9콤마입니다. 아직까지 1%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께 그 골디락스 국면에서 마무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장면을 향해서 갑니다. 2021년도 골디락스 장세를 이끄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는데 여전히 저는 그쪽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2years 2021년도에 같이 부자됐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얘기했던 대로 많은 돈들이 풀린다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국의 제로금리에 따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치 많이 해줄 것이냐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풉니다.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내년에 돈이 50조가 풀립니다. 은행에서 난립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죠. 각 은행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드림팀을 꾸려갖고 고객 유치에 나선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각종 서비스, 변호사도 갖다 놓고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다 갖다 놓고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넣으십시오. 그럼 자기가 이런 서비스 하겠습니다 하는 돈들이 무려 5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기타 어디다 뭐 3기 신도시다 뭐 어디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쏟아 나옵니다.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아니면 주식입니다. 요새는 그런데 핫 이슈 쪽이 핫플레이스가 어딜까요? 바로 주식 쪽이죠. 우리나라적으로 내년에 돈이 역대급의 돈이 풀린다는 거죠. 이 돈들은요. 제가 얘기했죠. 캐시 이즈 트래시. 돈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A라는 돈이 있을 때 1억이었던 이 가치는 이 전체 돈이 5회가 되면 얘는 5억이 되는 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재표가 당하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역대급의 돈이 여전히 풀립니다. 내년에. 근데 지금은 누차겠죠.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위험하다. 왜? 분명히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막차를 탈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디락스라는 것은 돈만 많아서는 골디락스가 아니죠. 유동성이 돼야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골디락스라는 것은 뭐냐면 양쪽을 봤을 때 괜찮다는 겁니다. 외모도 예쁜데 마음씨도 예쁘다. 골디락스 아닙니까? 골디락스 미니겠죠. 그죠? 그러면 골디락스 국면은 뭘까요? 유동성도 풍부한데 하드웨어도 좋은데 소프트웨어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될까요? 돈도 많은데 내년에 실적도 좋아야 되거든요. 아까 삼성전자 50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도대체 코스피 순이익은 얼마가 증가하냐면 135조. 증가율이 52%. 요거는 KB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증권사 레포트 중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거 보고 요거 참 좋다. 물론 내년에 실적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또 이렇게 나오면 또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마술의 마지막 명장면 오드리 헵번과 그레그 볼트의 그 마지막 명장면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자, 바로 요게 마지막 명장면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이달 말이라는 얘기는 이게 언제적 요거 지워버렸네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7년도 10월 달에 나온 기사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이때 소위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유 자사주를 소각한다. 근데 이거 이미 2018년도에 소각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3년 동안 매년 9조 6천억 정도의 배당을 하겠다. 이거 약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그때 그 앞에서 뭐 흔들릴까요? 그때가 또 한번 찬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오늘 타이틀 보면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나? 그리고 새 골드락스 장세 이끌까 그랬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마지막 한 가지 약속. 뭐 전후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처럼 한 가지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 3년간 발생한 잉여 현금 흐름.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잉여 현금 대해서 50%를 주주에 환원한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3년 동안 장사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잉여 현금에 대해서 준 걸 보면 40% 아래가 돼버립니다. 그럼 남은 돈들을 줘야죠. 더군다나 11조의 상속세 이거 내려면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빅픽처의 그림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에 정말 부자 돼서 정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